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교권 침해 사례들이 앞다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매일 우리 아이가 만나서 가르침을 받는 선생님들에게 일어나는 일인가 놀랍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금쪽이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다라고 짚어내고 있더군요. 일반의 상식을 잃어버리고 내 자식이라면 못할 것이 없는 갑질하는 학부모들이 특별히 유난스러운 사람들의 소행이라고 우리는 과연 손가락질 자격이 있는지 뒤돌아보게 합니다. 손가락의 끝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고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비추는 사건이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휴가지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고요. 뇌사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떠나는 작은 영웅들 또한 평범한 이웃들임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한 사회가 살만하다는 건 평범한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더 발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네, 7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여수 정치권이 옹천지구 생숙 주민들의 주차장 완화 조례 개정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최근 여수시 문화원은 원장 선출을 두고 내부 갈등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여수시 문화원의 신임 원장 선출을 두고 벌어지는 내부 갈등이 형사고소와 가처분 신청 등 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 문화원은 지난 21일 여수시 문화원 대회의실에서 신임 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는데요. 원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정태호 원장 직무대행을 신임 원장으로 추대한 바 있습니다. 임시총회 이후 현 원장 직무대행의 독단적인 문화원 운영에 방발하는 이사와 회원들이 여수시 문화원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여수시 문화원의 내부 갈등이 외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 문화원 정상화위원회는 총회에 앞서 문화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위원회는 문화원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정관과 각종 규정,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지난 5월 22일에 진행된 문화원 총회에서 현 직무대행이 선거에 자신이 없으니 불법으로 총회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직무대행이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과반수 이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궐이사 인준권을 일방적으로 가결 선포했다며 원장 선거 동무대를 만들기 위해 원장 후보를 포함한 이사 11명을 자격정지 6개월로 징계했다며 당시 직무대행이자 신임 원장으로 추대된 이 원장을 비난했습니다. 결국에는 신임 여수시 문화원장 선출을 두고 벌어진 내부 갈등이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여수시 문화원의 내부 갈등을 여수시가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여수시 문화원장의 추대 방식 선출 이후 이 원장 선출에 반발하고 있는 정상화위원회는 법적 조치와는 별도로 이 불법과 편법으로 문화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모든 임무원의 총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이 문화원 정상화와 혁신을 위해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문화원 혁신 토론회를 열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역 일부에서는 여수시 문화원장 선출과 관련한 내부 갈등이 얼마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이 문화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여수시가 제대로 갈등 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여수시 문화원의 내부 갈등이 격화되자 지난 7월 11일 여수시 문화원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지난 6월 15일 이사회에서 원장 직무대행이 지명한 이사 7명에 대한 임원 선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고 현 문화원 운영 실태가 추후 문화원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니 통상적인 업무만을 추진하기를 간곡하게 협조 요청드린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여수시의 공문을 여수시 문화원이 무시하고 원장 직무대행의 원장 추대를 강행한 셈인데요.
지역 일부에서는 여수시의 협조 요청이 문화원으로부터 무시될 정도로 여수시 행정력이 실추됐다는 점에서 그동안 여수시나 문화원의 관계가 비정상적으로 정립되어 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모로 아쉽죠. 그러니까 문화원이 뭐 하는 곳이냐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뭐 거창하게는 지역의 문화 창달을 위한 역할을 하는 곳이 문화원입니다. 내부 문제 때문에 지역민들 앞에서 싸움질을 하고 있는 셈인데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여수시가 제 역할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광양으로 가죠. 광양시가 경전선 KTX 이음열차의 광양역 정차,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를 한국철도공사에 전달하고 KTX 이음열차의 광양역 정차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최근 광양시가 한국철도공사를 방문해 경전선 KTX 이음열차의 광양역 정차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를 전달하고 광양역 정차의 당위성을 촉구했습니다. 광양시는 용역을 진행한 결과 경전선 KTX 이음열차가 광양역의 정차 횟수가 많을수록 장내 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며 한국철도공사가 광양역 정차를 확정 발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양시는 용역 결과 광양역에 미정차했을 경우와 3회와 5회, 10회 정차로 나누어서 상황을 가정하고 타당성을 분석해본 결과 정차 횟수가 늘어날수록 수요가 증가하고 재무 타당성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열차의 광양역 정차에 대한 당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에 경전선 일부 구간 공사가 지연되면서 광양역 정차에 대한 최종 결정도 미뤄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더군요. 네, 광양시는 광양역은 경전선 KTX 이음 정차에 플랫폼 건설에 따른 추가 비용이 들지 않고 열차가 광양역에 정차해도 전체 운행 소요 시간이 약 3분밖에 증가하지 않아 이 정차 운행에 큰 부담이 없는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양시는 15만 시민의 오랜 염원인 광양역의 정차는 영호남 교류의 활성화나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설득하고 있는데 이 지역 정치권에서도 정부를 대상으로 광양역 정차를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양시의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토부나 한국철도공사의 광양역 정차에 대한 최종 입장 표명이 나와야 하는데 이 진행자님 말씀대로 최근 부산 부전에서 마산 구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이 KTX 이음열차의 광양역 정차 최종 결정 시기는 아직은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자, 순천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에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과 지역구 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껄끄러운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두 사람이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회동을 가졌다는 뉴스예요. 네, 지난 20일 노관규 순천시장과 소병철 국회의원이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1시간 동안 회동을 갖고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와 관련해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복구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국고 예산 확보와 관련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나 순천 동천 하구 습지 복원 사업, 정원 문화 사업 핵심 거점 육성 등 순천시의 신산업 육성과 시 생태계 복원에 관한 내용에 대해 상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회동 과정에서 순천대 글로컬 대학 30 본 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이 소병철 의원은 제 상황 속에서 노관규 시장을 중심으로 잘 대처해준 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노관규 시장 역시 이번 만남을 계기로 순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가겠다는 뜻을 소병철 의원에게 전하고 화답했습니다. 무소속 지자체장과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는 서로 다른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만 두 분의 역할이 명확하죠. 주민들,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소명은 같습니다. 두 분의 우호적인 회동은 시민들에게 반가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언론 기자 입장에서 보면 지역 정치 관련 뉴스를 취재하거나 보도하는 경우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주 만나서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상황을 자주 접하고 또 그 결과를 보도하는 것이 흔한 일인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 순천에서의 두 사람의 정치적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어찌되었건 두 사람 사이에 선거 결과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었고 또 정치적으로 대립 상황을 강조하는 언론의 시각에서는 노관규 시장과 소병철 국회의원의 갈등설을 좀 더 부각시키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갈등설의 주요 취재 대상이었던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역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고 이 지역의 주요 현안을 챙겨보겠다는 다짐을 한 상황은 뭐 가십성 뉴스거리가 줄어드는 언론 기자에게는 좀 아쉬운 소식이겠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진행자님 말씀대로 지극히 당연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회동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이 회동 역시 정치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7월 마지막 시간이네요. 7월 마지막인가요, 벌써? 7월 마지막 시간. 그렇군요. 다음 주 수요일이 8월 2일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뭐 한 주 이제 지금 그 휴정기라고 안 하셨나요? 휴정기입니다. 월요일부터. 예. 예, 법원이 쉬지 저희가 쉬는 건 아니니까요. 쉬시는 것 같은데. 예, 뭐 물론 이제 재판이 없으면 심리적으로 좀 더 편안한 감은 있지만 이랬을 때 또 밀린 일도 하고 뭐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일이 밀린 게 많이 있으세요? 일은 항상 밀려 있죠. 365일 일은 밀려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 안 될 텐데. 이 변호사님 뭐 같은 너무- 곳에서 일을 하시는데 네. 내일 따로 있으신가 봐요? 아니 뭐 아무래도 그렇죠. 일이 항상 같을 수는 없으니까. 저도 늘 밀려 있어요. 늘 시간이 쫓기고 왜 이렇게 일주일이 또 빨리 지나가는지. 네. 그러게 참. 말입니다. 다음 주까지 휴정기인데 어떻게든 뭐 2주간 휴정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항상 7월 말, 8월 초 그리고 12월 말, 1월 초 이렇게 2주씩 법원이 쉬는 기간인데 그걸 네. 휴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정기. 아니, 재판이 안 열린다는 거지 판사들이 쉬는 거 아니에요? 예. 또 뭐 판사도 쉬는 줄 아시고 2주 다 내내 똑같네요. 그러면 휴정기다 뿐인 거지. 재판을 안 여는 거예요. 재판을. 판사들, 변호사님들은 뭐 다 일은 밀려 있는 뭐 그런 건가요? 근데 이제 뭐 일이 항상 밀려 있는 거고 이제 이럴 때 주로 휴가들을 많이 가시죠. 이제 만약 간다라면 이제 재판이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쉬셔야 되니까 뭐 그래도 좀 쉬셔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제의 판결로 바로 들어가 보죠. 이번 주 어떤 판결 주목해 보셨습니까? 예, 뭐 다들 소식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그 탄핵 심판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각이 됐어요. 네,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했는데요. 뭐 이 결정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전원일치라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예. 이야기를 좀 이어주시죠. 물론 이제 별개의 의견이 있기는 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이상민 장관의 사후 재난 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또 이 사건 이후의 어떤 발언들 중에 일부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어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건 맞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 행위가 아주 중대해서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런 좀 별개 또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판단을 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뭐 이제 이거 사전 대응이 부족했냐 이 부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제시하면서 부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는 거고 또 사후 대처에 또는 그리고 또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여러 발언들 국민들을 뭐 분노케 했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도 좀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 하지만 이거를 파면을 시킬 만한 정도의 법 위반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게 이제는 주요 이제 결론입니다. 네. 이 기각 나온 이후에 이야기들도 보면은 아니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9개월이 지나도록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지더군요. 예, 그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재판도 법률적인 어떤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대한 법률이나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만이 쟁점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게 잘못은 있긴 있는데 아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이 정도거든요. 이 판결을 좀 요약해 보자면,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그게 좀 잘 와닿지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잘못은 있는데 엄청난 잘못은 아니다. 뭐 이런 정도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그러니까 너의 일을 막을 만큼의 잘못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옷을 벗길 만큼의 잘못이냐 그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그래서 좀 약간 국민들이 공분에 살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여권에서는 굉장히 막 좀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막 이렇게 막 환호를 하고 있는데 저 과연 그런 문제인가 싶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잘못이 있긴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인정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잘 됐다고 박수를 칠 때는 아닌 것이죠. 예. 그러니까 기각 가지고도 정쟁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아마도 그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여야 모두 아마 탄핵 청구 자체는 심판 청구 자체는 기각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았는데 네. 다만 이 기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가 잘했다 뭐 기각 당할 아니 뭐 탄핵 당할 만한 정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들이 분명히 있었고 대처나 그런 그 이제 그 모습에도 뭔가 이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건 맞지만 그게 탄핵을 시킬 만한 정도에 이르렀느냐 이제 그거는 좀 별개로 봐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그런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좀 다시 확인한 것이고요. 이제 이게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또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거를 탄핵으로 이제 되는 것이 이제 책임을 지는 것이냐. 책임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법률적인 책임이 있을 네. 수 있고 뭐 도의적인 책임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어떤 법률적인 책임은 없다라고 나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도의적이나 어떤 정치적인 책임은 당연히 떠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뭐 이야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각이 됐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업무도 복귀를 했습니다. 헌재의 메시지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시고 만약에 또 기각이네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요 관련된 메시지는 좀 해석을 제대로 해드린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화제의 판결 마무리하고 주제로 넘어오죠. 자,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교권 침해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한 원인으로 꼽히고도 있는데 정부가 학생 인권 조례를 손보겠다는 입장이에요. 당정 협의회도 열어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도하게 학생들의 인권이 강조돼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상대적 침해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 뭐 경중을 매길 수 없는 그리고 이게 뭐 반작용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가 우리 사회에 지금 첨예한 화두가 돼 버렸습니다. 이 내용 오늘까지 이어갑니다. 먼저 여러 언론에서 밝혀진 교권 침해 내용을 각색해서 꽁트로 꾸며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선생님 나전이 같이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요. 내가 언제 선생님 이 자식이 거짓말해요. 송나전 친구한테 나쁜 말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왜 친구 머리는 때려요? 둘 다 이리 오세요. 아이 네가 아니, 먼저 네가 그랬잖아. 먼저 그랬잖아, 안 돼, 네가. 뭘. 아유 안 되겠다 송나전. 너는 반성문 2장 써오고 서로 사과해. 여보세요. 저 1학년 2반 담임 선생님이시죠? 예 제가 담임인데 누구신가요? 저 송나전이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그 낮에 우리 나전이가 같은 반이랑 장난을 좀 친 모양인데 우리한테 반성문을 써오라고 하셨다고요? 아 네 나전이가 친구 머리를 때렸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도 친구한테 나쁜 말을 쓰길래 제가 반성문 좀 써오라고 했는데 왜 그러실까요? 아니, 왜라뇨? 아니 우리 애기가 3대 독자예요. 3대 독자. 이 반성문 쓰면서 억울하다고 얼마나 오는지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이런 자식 눈에서 눈물 나게 해요. 같이 싸웠는데 우리 애만 반성문을 쓰게 하면 우리 애 자존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나전이 아버님 아이의 자존감은 그렇게 해서 길러지는 게 아니고요. 긴 말 할 거 없고 이거 나 그냥 안 놨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변호사야 변호사. 이거 그냥 안 넘어갈 테니까 그리 알고 당신은 선생 자격도 없어. 여기까지 각색이지만 근데 이 언론에 나온 이야기이기는 해요. 이 서초구에서도 뭐 내가 변호사인 거 아냐 모르냐 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저도 기사로 봤는데 어떤 굉장히 변호사님인지 되게 궁금하네. 진짜 창피하고요. 정말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국에 계신 다른 변호사님들까지 한 방에 뭐 같이 무덤으로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아니 뭐 하자는 건지 참 창피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요. 참. 네. 그 댓글들 보니까 그 괜한 어먼 변호사들까지 다 욕을 먹고 있던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네,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요. 좀 시키고 나서 관련된 이야기들 본격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MBC 라디오 100.3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교권 침해, 학생 인권 조례 폐지 논란 관련된 이야기 오늘 다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서울 서초구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해서 교권 침해 사례들이 매일매일 거의 매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것까지 다시 좀 언급이 된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이런 거 찾아보다가 정말 이렇게 하는 학부모가 있나 이제 싶은데 좀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이런 식이에요. 우리 애기 이제 우리 아이한테 줄 한약을 보냈으니까 데워 먹여라. 또 아니면 돈을 보낼 테니까 수영 교육할 때 모자를 좀 사서 씌워줘라. 아니 보모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화를 수시로 한대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우리 애한테는 잘해주지 않는다고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제 그 동일한 학부모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크리스마스 당일 오전 7시 반에 전화를 해가지고는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놀러 가야 되는데 애가 방해가 되니까 선생님이 좀 출근해가지고 우리 애 좀 봐주고 공부도 좀 가르쳐달라. 예? 믿기지 않으시죠? 뭐라고요? 크리스마스 당일날 전화를 아침에 7시 반에 해서 자기 애기를 봐달라고, 자기한테 방해가 된다고. 본인 놀러 가야 되니까 네. 애기를 좀 봐주라고요. 그리고 상당하네요, 이런 거 진짜. 있어요. 가족 여행 사진을 이제 교사의 카카오톡으로 무려 200장을 넘게 보낸 다음에 왜 답장을 안 하냐고 왜 답장을 해야 따지는 돼요? 학부모. 내가 우리 가족 여행 사진 보내줬는데 왜 답장? 리액션을 바라는 건가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밤 11시에 부재중 전화로 20통 넘게 전화가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전화가 찍혀 있으니까 받았는데 오늘 아이가 다쳤는데 왜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해줬냐? 이번에도 전화 안 받았으면 나 교장한테 전화하려고 했다.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학부모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상이 그 학생들에 의한 침해뿐만 아니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그러게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하게 많죠.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저도 이 지역 내의 한 중학교의 교권 보호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각종 사건들을 심리도 해보고 했지만 저희 때 그러니까 저희 때 나 때는 또 이렇게 하면 또 약간 꼰대 같긴 한데 요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나 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상상할 수 어쩔 수 없죠,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굉장히 무시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어떤 무고까지 하는 그런 단계까지도 가고 그래서 좀 교사들의 권위가 굉장히 많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실제로 교사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언급하면서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내용인데 학생 인권을 강화한다는 거지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시해도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맞아요. 정부가 당정협의회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열고 신속하게 교권 강화해라,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군요. 예, 작년 12월에 그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이제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이런 규정이 생겼어요. 그러고 예. 나서 이거를 이제 시행령에 학생 생활 지도권이라고 아예 올 6월에 신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으니까 근데 그 이제 시행령을 보면 구체적으로 학생 생활 지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 그리고 또 그 범위에 대한 기준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고시 형태로 이걸 정해라 이렇게 위임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이거를 올 8월까지는 마무리를 하겠다. 이 어떤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학생 인권 조례를 보면 사생활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휴대폰을 이제 이거를 압수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오면 이거 무조건 학교에다가 보관을 해놔야 되는 이런 규정을 원래 못하게 돼 있는 조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규정에 대해서 학생생활 지도면 예를 들어서 위험한 물건 특히 그러니까 소지품을 아예 간섭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위험한 물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을 가져온 물건을 계속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러한 어떤 일정한 경우에는 학생 생활 지도 차원에서 압수도 하고 아니면은 그 아이의 가방을 이렇게 수색하게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는 계속 그 이제 학생 생활 지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지금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교권 침해 원인으로 오래 전부터 지목이 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학생 인권 조례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자, 조례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배워보면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그 자치법규의 일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지자체에서 우리는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 지자체 내에 있는 교육기관들은 다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이나 이제- 교육지원청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전라남도에는 아직 없어요. 근데 뭐 예. 시행하려고는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없는데 이제 저희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게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대충 이제 비슷하겠죠. 뭐 이제 대표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이 차별받지 않은 권리라는 건 뭐냐면 임신 또는 출산. 학생이 어쨌든 임신 또는 출산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유,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인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뭐 이런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돼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라는 규정이 있는데 자 여기에 체벌이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학생은 체벌을 포함해서 이러한 물리적인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이런 것도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율학습 우리가 야간 자율학습이나 방과 후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강제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제 두발에 대한 규정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도 뭐 이제 자기 개성을 실현하는 거를 이제는 뭐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정까지도 다 들어가 있고 아까 뭐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휴대폰을 비롯한 어떤 전자기기를 소지하는 거 그리고 사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뭐 일정한 제한은 있지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름표를 착용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교외에서까지 착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규정까지 다 있습니다. 네. 보니까 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한 대여섯 군데 정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은 지금 시행 중인 데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 전북, 충남, 제주, 인천 지금 현재 이렇게 시행 중이고요. 예. 근데 이제 서울이랑 경기가 포함되다 보니까 굉장히 압도적 다수의 학생들이 지금 이 조례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전이랑 대구 그리고 경북 지역은 시행 의사도 없고 앞으로 시행될 가능성도 사실상 없는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언급되지 않은 지역들은 지금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 상태입니다. 네.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어떤 항목들이 들어있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만약에 이거를 위반을 한 경우에 네. 뭐 처벌됐다 뭐 이런 내용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학생 인권 조례는 법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조례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규칙보다 상위 법규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이 된 지역에서는 강제성이 생기고 예.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에 속한 모든 학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학생 인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시에 속한 학교들은 모두 이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무이고요. 이거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징계를 받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례인 만큼 뭐 법적인 처벌이라든지 이런 게 뭐 무겁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어기면 징계 사유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네. 교권 침해 이슈가 떠오를 때마다 이 학생 인권 조례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실정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고 절대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찬반 양론 다 있잖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이주 교육부 장관이 뭐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서 교권이 급격하게 추락하고 나아가서 공교육마저 붕괴됐다. 마치 모든 원흉이 학생 인권 조례 제정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취지 발언을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 없는 지역에서 교권 침해가 뭐 이렇게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 언론사에서 보도를 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대등하게 뭐 교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거나 오히려 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덜 발생했다. 이게 이제 통계로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생의 인권 조례가 강화될수록 교권이 침해된다라는 거는 그런 반비례 이런 관계는 사실은 아닌데 상관관계가 증명된 것이 없죠. 네, 너무 그렇게 학생 인권이 강화된다고 해서 교권이 침해되나요? 그러니까 네, 그게 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어차피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일국의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학생 인권이 강화돼서 그 교권이 추락했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네. 그 전제가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는 전제가 진보 교육감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뭐 그렇죠. 근데 여당에서는. 아니 굉장히 저는 신부 교육감을 만들었으니까. 그런 어떤 지금 교육부 장관이나 대통령의 인식이 굉장히 무서운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서운 그러니까 발상이다. 학생 인권이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상충되는 관계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 인권도 향상을 시키고 같이 교권도 형성시켜야 되는 거죠. 강화를 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그렇죠. 갈 수 있는 건데 이 통계적으로도 당연히 말이 안 되고 학생 인권 조례가 생긴 지역과 없는 지역을 비교해 봤을 때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 인권 조례가 없는 지역의 교권 그 피해 사례가 좀 더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 근데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권이 실추된 것이 학생 인권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기 보기보다는 세상이 실제로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떤 권위주의나 이런 것에 저항하는 어떤 인식들이 굉장히 강해졌고 말하자면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되는 세상인데 옛날로 따지면 대통령 욕만 해도 잡아가던 세상이었다면 그런 것들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인식의 변화 때문에 어떤 이런 교권 위협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지 학생 인권이 향상됐다고 해서 교권이 침해받는다 그건 아니고요. 지난 과거 역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2003년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폭력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학교에 가면 당연히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게 당연히 정상이죠. 때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애들한테 좀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해도 된다? 그게 굉장히 정근대적인 발상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이제 어떤 교권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제 일부도 이해가 가는 거는 뭐냐면 학생 인권 조례를 보면 너무 개개인의 인권만 강조해요. 근데 내가 개개인의 인권만을 주장하다가 남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 학생 인권 조례가 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는 그 이제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나 자유가 있어요. 나 사생활의 자유가 있고 나 핸드폰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뭐 머리도 마음대로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다른 수업에 방해가 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다른 뭐 선생님의 어떤 그런 이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어떤 그런 걸 방해하는 경우에도 나 인권이 있는데 내 인권을 침해하는가 내 인권만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또 학생 인권 조례가 원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요. 원래 학생 인권 조례가 생긴 거는 아까 말했던 우리 오프닝에서 반성문 쓰는 거 그것도 원래 인권조례에서 못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의 양심에 반성문은 쓸 정도 이제 반성문을 이제 그거를 강요하지는 하지 말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예전에 보면 학교들이 잘못된 그런 관행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뭐 체벌이 가능시 된다거나 반성문을 쓰게 한다거나 강요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거에서 이런 최소한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학생에게도 이런 권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출발한 건데 마치 이것이 아이들이 망나니처럼 우리 인권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나 건들지 마. 근데 사실 이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인권 조례가 이런 그렇죠. 교권에도 영향을 미쳤다. 학생 인권 조례를 악용하는 일부 학생들의 어떤 일탈 행위를 가지고 이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네. 좀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잘못 해석하는 것이 잘못 오용하는 것이 또 문제일 수 있는데 정부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인권 조례를 손보겠다 이런 취지의 의사를 내비쳤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뭐 이제 대통령이 직접 말했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 한마디로 학생 인권 조례 있는데 그거 좀 손 좀 봐라. 개정 좀 해라. 뭐 이렇게 지시를 한 거고. 뭐 이 여당의 뭐 대표도 사생활을 뭐 빼라는 건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건지는 저도 뭐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네. 그리고 뭐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 반항을 조장하고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 이게 여당의 원내대표가 지금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뭐 좀 이렇게 강화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좀 뭐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건 찬성인데 학생 인권 조례 자체를 폐지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뭐 개정해서 손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악성 민원 아까 SNS가 요즘은 너무 뭐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그냥 자기가 궁금하면 자기가 화가 나면 뭐 전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막 카카오톡을 이런 행위를 아예 교육 침해 활동으로 규정을 시키겠다 이제 이런 것도 발표를 했죠. 지금도 고시가 돼 있는 어떤 일부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이제 지금 있는 유형에도 이걸 다 포함시킬 수 있지만 아예 이걸 명명을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뭐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과 시간 안에 뭐 이제 업무적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건 상식인데 이걸 벗어나는 행동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예 가이드라인도 만들겠다. 선생님들한테 연락하는 SNS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까지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뭐 또 나아가서는 학부모 민원을 교사에게 분리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네, 좀 있는 네. 것 같고 네. 관련된 부서를 혹은 뭐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나아가서는
법조인을 학교에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나 변호사야 그럼 저랑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뭐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이제 민원만 정문으로 받는 상담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 학교도. 네네. 너무 뭐 민원이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담임이라는 이유로 다 상대를 해야 되면 사실은 어떤 업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담임 안 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실 학생 인권 조례만 있는 게 아니라요. 교권 보호 조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2020년도인가 처음으로 이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상 현장에서는 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뭐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예 좀 이렇게 직접적인 개입이 있길 원하는 거예요.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례를 만들고 법을 개정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요. 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상식선에서만 좀 행동하면 될 텐데 자기가 아무리 궁금한 게 있어도 어떤 그 사람에게 연락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고 이런 게 있는 건데 그냥 무조건 자기 욕구만 바로바로 해결하려는 그런 좀 잘못된 사고방식이 너무 팽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일부 학부모들의 행태도 정말 이제 뭐 이건 말도 안 되고 또 이제 아이들 또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교권 그 침해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참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현실이 너무 씁쓸하네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지금 갈등 구조를 공고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은. 이제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그렇습니다. 고시를 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일정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고시 수준이긴 하지만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엉뚱하게 학생인권조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교권이 침해당한 것이 지금 이슈인데 학생인권조례로 지금 약간 삼천포로 빠진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대 교사, 뭐 학부모 대 교사 이렇게 대결의 구조를 구도가 만들어 저희가 오늘 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은 학생인권조례가 뭐 엄청나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그냥 상식적인 어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담아놓은 수준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걸 손본 게 아니라 교권이 침해됐다면 그것이 이슈라면 교권을 어떻게 해서 보호할 것인지 아까 말하자면 그 뭐 교권 보호 뭐 조례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조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권이 침해받지 않게끔 침해됐을 때 어떻게 그런 제재를 가하게 할지 그런 부분을 놓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지 이걸 갑자기 이제 그 진보 쪽에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학생 인권 조례를 쓸어버리겠다 이런 발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삼천포로 빠진 이야기 아닌가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주는 요 아이템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죠. 라전 법정 부부 변호사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분의 칭찬 이야기입니까? 네, 우리가 배워서 남주냐는 말 많이 쓰죠. 배워서 남주는 사람은 선생님뿐이 아닙니다. 예. 자신이 배운 기술과 지식으로 다른 사람의 일상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얼마 전 여수 공업고등학교 교사와 재학생 10여 명이 이 충무동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해서 주거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전기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요. 직접 가정을 찾아가서 리모컨 LED 전등을 교체하고 어르신들 안부도 살폈는데요. 예. 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정마다 환한 빛을 밝혔습니다. 이 봉사를 함께한 여수 공업고등학교 2학년 배준우, 이은희 학생과 봉사활동을 담당한 서영민 교사 만나봤습니다. 저는 여수공업고등학교를 다니는 전기과 2학년 3반 배준우입니다. 전기과 2학년 2반 이은휘입니다. 전기과 교사 서영민입니다. 어떤 취지의 봉사인 거죠? 전기과에서 매년 하고 있는 봉사인데요. 그래서 좀 어려우신 분들 찾아가서 전등 교체해주고 같이 애들과 함께 좋은 경험 쌓는 그런 활동입니다. 이게 해년마다 여수 고고에서 했던 거라고 알고 있어요. 약간 전기과의 전통 같은 건가요? 네, 제가 왔을 때부터 있었으니까요. 네, 계속 전통같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충무동을 이번에 두 번째 했었고요. 저번에는 저희가 섬도 한번 갔었거든요. 2019년에는 하양면에 월호도하고 자봉도를 두 번 갔었어요. 그때는 그쪽에서 협조를 받았고 이번에는 가까운 충무동 그리고 더 가까운 게 우리 학교 앞에 바로 군자동도 돈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많았을 때는 14가구조 했었고 한 해에 2번 간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좋은 제품으로 갈아두자 해가지고 예산은 한 집에 좀 투자를 많이 해서 좀 가구를 좀 줄였습니다. 그 가정집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보통 복지센터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충무동 복지센터에서 저희에게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애들이 처음에는 봐달라고 하는 게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또 격려하고 하게 되면 잘 따라오거든요. 갔을 때랑 갔다 와서 너무나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계속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활동을 해서 애들이 더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배운 기술로 봉사를 하니까 어땠어요? 처음에는 막상 그 쉬운 마음으로 갔는데 막상 가니까 전능 교체를 딱 해보니까 와 어려운 느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막상 해보니까 학교에서 해본 것과 다르게 어려워가지고 전능 교체 끝난 후에 어르신들께서 이제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천장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박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박으려고 하니까 좀 못이 틀리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제 힘든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살짝 달라서 어려웠는데 직접 달고 작동되는 걸 보니까 좀 뿌듯했어요. 쭉 걸어갔잖아요. 네. 걸어가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집이 좀 높은 데 있구나 해서 걸어 올라가는데 좀 힘들었어요. 여기가 좀 마을이다 보니까 그 복잡한 부분도 있었지만 막상 가니까 이제 어르신들도 환영해주고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르신들께서 환영을 해주니까 이제 저희도 그 마음도 풀리고 이제 어색했던 부분도 다 풀렸습니다. 약간 전등 가느라 전기를 차단해가지고 어둡고 선풍기 같은 것도 없어서 더워가지고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진짜 갔을 때 그냥 처음에 엄청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 했잖아요. 이제 막상 갔다 오니까 이제 저도 이제 연탄 봉사를 해야겠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따뜻한 마음을 주고 받으니까 저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탄 봉사를 하면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복함을 느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집이 환해졌을 거예요. 딱 불이 켜진 순간 어땠어요? 진짜 불 켜지는 순간 이제 해냈구나. 딱 그런 느낌 받으면서 어르신들도 진짜 행복해졌어요. 거실 쪽은 이제 좀 밝았는데 좀 들어가 보니까 이제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이제 그쪽 부분을 이제 환하게 비춰줬더니 진짜 어르신 얼굴도 활짝 펴졌어요. 내가 학교에서 잘 배웠구나 싶었어요. 내가 배운 게 헛된 게 아니구나, 잘 배웠구나, 다른 사람한테 도움도 되는구나 했어요. 만약에 코로나가 지금까지 이어졌으면은 제가 이런 경험도 못하고 이제 만약에 받더라도 이제 그냥 주는 것 뿐이니까 이제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이런 능력을 더 키워가지고 이제 더 많이 활동을 할 수 있게 전구도 직접 갈아주고 이제 내 후배들도 이제 가르쳐가지고 전구도 갈아줄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거는 해본 적 없는데 다른 봉사는 해봤습니다. 어떤 봉사 해봤어요? 도서관 봉사나 이제 마라톤 경주할 때 이제 물 전달해주는 봉사 정도는 해봤습니다. 마라톤 물 전달해주게 했을 때 그 감정이 그냥 그 시간 때우기 그냥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했는데 지금 이 활동을 하고 보니까 내가 이제 다른 걸 해봐야 되겠구나 그 느낌을 받았어요. 도서관 할 때도 이제 책만 꽂아놓고 이제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했던 게 봉사가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청소년 센터에서 청소하는 봉사를 해봤는데 그때는 그냥 시원한 데서 책 꽂아놓고 장난감 같은 거 정리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살짝 고생을 해보니까 이게 봉사구나 싶었어요. 뿌듯했어요. 덥고 건물 방 안에서 불 못 켜고 하니까 살짝 어둡고 좀 많이 불편했는데 그런 상황을 이겨내고 하니까 훨씬 더 뿌듯했어요. 이런 나이대 친구들이 봉사에 대해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때요? 봉사에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접근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걸 찾아서 하고 싶다고 찾는 것도 어렵고 가서 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저도 이걸 받아서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받았으면은
기회조차 없었지 않았을까. 이제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다시 또 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제 나도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그러니까 좀 많이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사가 나에게만 이익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그런 봉사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청소도 보면 저에게만 이익이 되잖아요. 시간만 때우고 이제 얻는 거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전등 교체를 하는 걸 보면 이제 저도 이제 행복을 느끼고 이익이 되고 상대방도 행복을 느끼니까 이제 둘 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행복하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해요. 봉사를 할 수 있는데 애가 이렇게 움직여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하는구나 싶었어요. (7월 26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공식적인 장마 기간이 끝났다는 말이 있더군요. 참 여러모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짧게 들으시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